중동에는 석유가 있고 중국에는 희토류가 있다. 중국은 희토류에서 반드시 우위를 발휘해야 한다. 이 말은 1992년 개혁 개방을 독려하기 위해 중국 남부 지역을 순방하던 등소평이 남긴 유명한 발언이에요. 단순한 문장이지만 이 말 속에는 중국의 전략적 사고가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석유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에너지라면 희토류는 첨단 기술을 움직이는 원동력이거든요. 등소평은 1980년대부터 희토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국이 이 자원을 통해 세계 산업의 중심에 설 수 있다고 판단했어요. 그 결과 2010년대에 이르러 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독점 상태에 도달하게 됐답니다. 희토류라는 이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광물이 지구상에서 매우 희귀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름 그대로 희귀하다는 뜻을 담고 있지만 사실 희토류의 매장량은 그렇게 적지 않답니다. 희토류는 스칸듐, 이트륨, 그리고 란타넘 계열 15개 원소를 포함한 총 17가지 원소를 통칭하는 용어예요. 이 광물은 산화물에서 분리되었다고 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놀랍게도 희토류는 전 세계 광물 중 매장량 순위에서 25번째로 흔한 광물이며 심지어 구리보다도 많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렇다면 왜 희귀하다는 이름이 붙었을까요? 진짜 희귀성은 매장량 자체가 아니라 경제적으로 채굴하고 첨단 산업이 요구하는 순도로 정제하는 과정의 어려움에 있답니다. 희토류는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매장되는 특성하고 추출 및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극심한 환경오염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생산을 꺼려했기에 레어라는 이름이 붙게 된 것이죠. 희토류 원소들은 그 특성과 전략적 가치에 따라 크게 경희토류와 중희토류로 나뉘어요. 모든 희토류가 중요하겠지만 특히 미래 산업과 군사 기술의 필수적인 특정 원소들이 공급망 통제의 핵심으로 작용한답니다. 경희토류의 대표적인 예로는 네오디뮴이 있어요. 네오디뮴은 강력한 자석을 만드는 데 필수적이며 이는 스피커, 하드디스크,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기차 구동 모터에 사용돼요. 또한 가돌리뮴은 MRI, 엑스레이 장비, 첨단 TV 화면 등에 필수적이죠. 하지만 공급망의 가장 큰 병목이자 중국이 가장 강력하게 통제하는 부분은 중희토류랍니다. 그 중에서 디스프로슘과 터뷴이 가장 전략적으로 중요한 원소로 꼽혀요. 디스프로슘은 연구자석이 고온이나 극한 환경에서도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높은 보좌력을 갖게 하는데 필수적이에요. 또한 하이브리드 전기차 모터의 구동 성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만큼 디스프로슘의 첨가는 현재 기술로 고보좌력 자석을 제조하는 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덕분에 중국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인 디스프로슘 공급을 통해 첨단 산업을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기술적 우위를 갖게 됐답니다. 희토류는 단순한 금속이 아니에요. 단순히 값비싼 광물을 넘어 21세기 산업 문명을 작동시키는 핵심 엔진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그 전략적 중요성은 크게 세 가지 축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첫째, 청정에너지와 모빌리티 혁명이에요. 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의 개발과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이들의 구동에 필요한 연구자석의 수요는 2020년 대비 2040년까지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답니다. 풍력 발전 터빈과 태양광 인버터에도 이 연구자석이 대량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희토류는 탄소 중립 시대를 이끌어갈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꼭 필요한 핵심 원료랍니다. 둘째, 군사 및 국방 기술이에요. 희토류는 레이더 시스템, 정밀 유도 무기, 스텔스 기술에 사용되는 특수 합금 및 고성능 자석 제조에 필수적이에요. 만약 공급이 중단된다면 국가의 군사력 현대화가 직접적인 타격을 입게 되겠죠. 셋째, 시스템의 활성 촉매의 역할이에요. 희토류는 석유처럼 에너지원 그 자체는 아니지만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변환하고 첨단 시스템을 작동시키는데 꼭 필요한 활성 촉매 역할을 해요. 희토류가 통제될 경우 첨단 산업 및 군사력 현대화가 멈출 수밖에 없답니다.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 때문에 희토류는 지정학적 통제력을 강화하는 최적의 무기로 인식되고 있어요. 희토류 생산의 역사를 되짚어보면 중국이 처음부터 이 시장을 장악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1960년대 중반까지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주요 생산지였고 1980년대 중반까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의 광산이 주산지였답니다. 하지만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변하기 시작했어요. 서방 국가들은 희토류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환경 오염 문제 때문에 엄격한 환경 규제를 적용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생산 비용이 급증하면서 히토류 생산은 점차 퇴조기에 접어들었어요. 결국 미국의 많은 히토류 광산도 폐쇄됐답니다. 서방은 단기적인 환경 보호와 비용 효율성을 선택하면서 장기적인 전략 자원의 주권을 포기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른 셈이에요. 반면 중국은 등소평의 발언처럼 1970년대 말 개혁 개방과 함께 전 세계 매장량의 약 85%가 자국에 있음을 파악하고 1980년대부터 히토류 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어요. 그 결과 2010년대에 이르러 전 세계 히토류 생산량의 97%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독점 상태에 도달하게 됐답니다. 중국이 이러한 독점 체제를 구축할 수 있었던 기반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는 방대한 매장량과 값싼 노동력이에요. 둘째는 정책적 방어막이에요. 중국 정부는 2002년부터 외국 기업이 중국 내에서 히토류 관련 기업을 설립하거나 독자적으로 분리 및 재련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제도적으로 강화했어요. 셋째이자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느슨한 환경 규제였어요. 중국은 방사능 물질인 토륨 분리 작업의 뒤처리나 작업 노동자 보호 조치를 소홀히 하면서 생산 비용을 극단적으로 낮출 수 있었답니다. 저임금과 과로, 유해 물질을 무방비로 다뤄야 하는 열악한 노동환경도 독점을 가속화했죠. 이로 인해 중국산 히토류는 가격 경쟁력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게 되었고, 결국 타국의 기존 히토류 광산들은 경쟁에 밀려 대다수가 폐광되는 결과를 낳았어요. 중국의 히토류 독점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문제가 아니라 계획 경제와 환경적 무책임성을 결합한 국가 주도의 전략적 산업 정책의 결과물이었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서방 국가들은 히토류를 정제하지 않을까요? 단순히 경제성이 낮아서가 아니라 정제 과정에서 발생하는 치명적인 환경 오염 문제가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요. 히토류는 추출보다 정제가 훨씬 복잡하고 비용도 많이 들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심각하답니다. 히토류 정제 과정에서는 독성 물질과 방사성 물질이 다량 포함된 산업 폐기물이 발생해요. 선진국들은 방사성 물질인 토륨을 포함한 유해 물질을 엄격한 규제하에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고 처리해야 해요. 이 처리 비용과 노동자 보호 조치 비용이 히토류 생산 단가를 크게 끌어올리는 주된 이유랍니다. 반면 중국은 이러한 환경 규제 비용을 사실상 회피하는 전략을 취했어요. 중국이 독점을 달성할 수 있었던 핵심적인 원인은 바로 이러한 환경윤리 전가 전략 덕분입니다. 중국 내몽골 자치구의 산업도시 바오터우는 세계 히토류 산업의 수도로 불리지만 이곳은 중국의 독점적 지위가 세워진 윤리적 대가를 상징하는 비극의 현장이기도 해요. 수십 년간 부실하게 규제된 히토류 생산 때문에 약 200만 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답니다. 중국은 히토류 추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토륨을 다른 국가들처럼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지 않고 바오터우 북쪽 11km 지점에 위치한 인공 호수에 폐기해왔어요. 이 인공 호수에서 납과 카드뮴 등 각종 독성 물질과 방사성 토륨이 지하수로 스며들고 건기인 겨울과 봄에는 유해 성분들이 먼지가 되어 대기로 확산되고 있어요. 인공 호수에 가까울수록 오염이 심하고 환경 및 생태학적인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도 보고됐어요. 현지 상황은 매우 참혹해요. 주민들의 이가 빠지고 농작물이 자라지 않으며 가축들이 사료를 먹지 못해 죽어가는 일이 30여 년 전부터 계속 보고되고 있답니다. 심지어 히토류 오염으로 인한 아동의 지능 발달 장애 사례까지 확인됐어요. 중국 정부도 환경 오염 정화에 나서고 있지만 인공 호수에서 배출되는 먼지는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당국은 히토류와 관련한 환경 오염에 대한 언론 보도를 규제하고 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서방 국가들이 히토류 정제를 포기한 것은 높은 환경 규제 비용 때문이었어요. 중국은 이 비용을 바오터우 주민과 환경에 전가함으로써 세계 시장을 장악한 것이고, 서방의 소비자는 중국의 환경 파괴에 기반한 저렴한 첨단 기술을 소비하고 있는 윤리적 딜레마에 처해 있답니다. 그렇다면 히토류는 어디에 가장 많이 묻혀 있을까요? 히토류 광물 자체는 흔하지만 경제적으로 채굴하고 정제할 수 있는 형태로 매장된 지역은 여전히 특정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요. 중국 외에도 브라질, 베트남, 러시아 등이 주요 매장국으로 꼽히고 있답니다. 다만 매장량 데이터는 변동성이 높아요. 예를 들어 미국 지질조사국은 2025년 베트남의 히토류 매장량을 기존 2200만 톤에서 350만 톤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어요. 이처럼 매장량 자체보다 더 중요한 리스크는 생산과 정제 점유율에 있답니다.
중국은 2021년 기준 글로벌 히토류 생산 점유율의 약 60%를 차지하며 여전히 독점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통제는 이제 히토류에만 국한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핵심 광물은 특정국의 매장 생산이 집중되는 특정국 편제성을 보이며 대체재 확보가 어려워 주요 수입국 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답니다. 중국은 텅스텐 84% 점유 등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다른 핵심 광물에서도 독점적 위치를 점하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위기, 그리고 공급국의 수출 통제가 확산되면서 핵심 광물의 수급 불확실성이 커지고 가격 급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리튬 가격은 2020년 대비 2022년에 13.3배나 급등했답니다. 이러한 현상은 중국이 히토류를 통해 배운 자원의 무기화 전략을 리튬, 코발트, 흑연 등 2차전지 산업 핵심 광물 공급망 전체로 확장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토류가 단순한 전략 자원이 아니라 실제로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뒤흔들 수 있는 살아있는 무기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가장 명확하게 증명한 사건은 바로 2010년 중국의 대일본 히토류 금수 조치였어요. 2010년 9월 7일 센카쿠 열도 주변에서 중국 어선과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이 충돌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일본 정부가 중국인 선장을 구속하자 중국은 즉각적으로 대응했습니다. 외교적 마찰을 넘어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인 대일본 히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단행한 것이죠. 당시 일본은 첨단 산업의 필수적인 히토류 수요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수입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조치는 일본 산업계에 엄청난 충격을 안겨줬어요. 단 며칠 만에 일본 정부는 굴욕적으로 중국인 선장을 석방해야 했답니다. 이 사건은 히토류가 실제로 한 국가의 외교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살아있는 무기임을 전 세계에 증명한 계기가 되었어요. 일본은 이후 히토류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재활용 기술을 개발하며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럼 미국은 중국의 히토류 위협에 안전할까요? 미국은 첨단 산업과 군사 기술에서 히토류에 크게 의존하고 있죠. 그렇다면 중국이 히토류 수출을 중단하면 미국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2019년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던 시점에 중국은 히토류 수출 제한을 검토한 적이 있어요. 당시 미국은 즉각적으로 대응에 나섰고 히토류 공급망 다변화와 자체 생산 확대를 추진했어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히토류 없이는 미국의 첨단 산업이 제대로 돌아가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특히 F-35 전투기, 미사일 유도 시스템, 통신 장비 등 군사 기술의 히토류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을 제한하면 미국의 국방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답니다. 물론 미국도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있어요. 호주, 캐나다, 아프리카 등에서 히토류를 확보하고 정제 기술을 개발하며 재활용 기술에도 투자하고 있죠. 하지만 단기간에 중국의 영향력을 완전히 벗어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광물 수요의 약 95%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대한민국에게는 히토류뿐만 아니라 핵심 광물의 안정적인 확보가 지속 가능한 산업 경쟁력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2차 전지와 반도체처럼 미래 산업의 핵심 분야에서 대중국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우리의 취약성은 단순한 원광 확보를 넘어서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정제 및 중간재 가공 단계에 집중되어 있어요. 중국이 이 중간재 공급을 통제하면 한국의 첨단 산업은 즉시 마비될 수 있는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답니다. 예를 들어 니켈 전구체의 99%, 천연 흑연의 97%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 수치는 한국 배터리 산업이 중국 공급망에 거의 완전히 종속되어 있음을 보여줘요. 그래서 한국은 MSP 회원국으로서 동맹국과의 협력을 극대화해야 해요. 호주, 캐나다 등 신뢰할 수 있는 공급국과 연계하고 MSP 금융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들의 해외 자원 개발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해야 합니다. 또한 광물 관련 정보를 동맹국과 긴밀히 공유하는 것도 중요하답니다. 중국의 통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히토류를 사용하지 않고도 비슷한 성능을 내는 신소재를 개발한다면 히토류 수급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겠죠. 더 나아가 사용한 배터리나 폐기된 첨단 제품에서 히토류를 회수하는 재활용 및 재사용 기술 개발을 통해 중국 의존도를 구조적으로 낮추는 노력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히토류가 단순한 무역 품목이 아니라 21세기 첨단 문명의 설계도이자 국가 안보의 최전선임을 확인했어요.
중국이 히토류를 무기로 사용하여 일본을 굴복시킨 사례는 우리가 미래의 지정학적 위협에 대비해야 함을 명확하게 알려줬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히토류의 중요함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복잡한 이슈들을 숨김없이 깊이 있게 분석하는 저희 채널의 다음 영상들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